이제 하루는 전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다음날 시험 공부를 시작했는데 1분에 한 장씩 봐도 시험 보기 전까지 1회독을 할 수 없었던 양이어서 결국 밤을 새고 공부는 했지만 딱 한 개만,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저는 4단계 용납하지 마라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성적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이 두 과목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다 1학년 2학기 때 몰려있네요. 네. 그 학기는 좀 죽었다 생각이. 오늘은 수능 성공 7단계 법칙의 저자이신 김성진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정시로 입학해서 수많은 과외와 상담의 경험을 녹여내서 수능 성공 7단계 법칙을 집필했고 지금은 졸업해서 의사가 된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의대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의대 6년 커리큘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의대 커리큘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과 2년에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교양 과목과 일부 전공 과목을 배우게 되고요. 본과 4년의 경우에는 전공 과목인 의학만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학교마다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본과 4년의 경우에는 본과 1학년은 기초의학, 본과 2학년은 임상의학, 본과 3학년, 4학년은 임상실습을 가는데요. 본과 1학년과 2학년이 학교마다 분기별로 해가지고 4분기제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학기제로 이제 2학기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특히 본과 3학년과 4학년 임상실습의 경우에는 여러 진료과를 돌면서 병원에서 진료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구나를 배워가는 시기인데요. 이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게 이제 본과 1학년과 2학년입니다. 그리고 각 분기별로 그러니까 학교에 다닐 때는 거의 매주 토요일 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시험 범위 같은 경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배웠었던 내용을 위주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기가 끝날 때 몰아서 한 번 더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게 분기말 시험이라고 하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기말고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평일에 땡시, 프리테스트, 포스테스트라는 이제 일종의 쪽지 시험 같은 것도 계속 보게 돼서 모든 세세한 시험까지 합하면은 뭐 1년에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땡시가 어떤 시험인가요? 예를 들면은 뭐 현미경을 보는 거나 아니면은 뭐 해부학 시험일 때 저희는 카데바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 혈관이나 신경 이런 것들을 종소리가 땡 하면은 이제 이동해서 바로 어떤 구조인지 맞추는 거여가지고 그걸 땡시라고 합니다. 과목을 되게 많이 배우셨는데 이 과목은 정말 힘들었다 하는 거 있을까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힘들었었던 거는 본과 1학년 때 근육골격계통, 기초신경학, 순환계통 이쪽이 세 개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양으로는 기초신경과학이 제일 많았고 내용의 난이도는 순환계통이 어려워서 이 두 과목이 가장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다 1학년 2학기 때 몰려있네요. 네. 그 학기는 좀 죽었다 생각이. 겨울방학도 6주 정도 되고 여름방학은 3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이 기간은 좀 온전히 쉴 수 있는 기간인가요? 네, 여기 시간표에서 예를 들면은 1학년 2분기가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2분기 때 배우는 과목에서 이제 평가를 보고 여기서 이제 시험을 못 통과하는 분들은 이 여름방학 때 다시 재시험을 보게 되고 여기서 만약에 시험을 통과하신 분들은 이제 온전히 여름방학을 누리게 됩니다. 아, 시험을 못 치면 또 이 여름방학 3주도 쪼개서 시험을 봐야 되는 네. 거군요. 혹시 제시에 걸린 경험은? 1학년 때는 1학년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전임의 등의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의대를 졸업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대학병원에 1년 동안 인턴으로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턴 기간에는 이제 여러 임상과를 돌면서 이제 보조적인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인턴이 끝나갈 때쯤 시험을 보고 그 시험 성적과 인턴 어떤 업무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자기가 원하는 진료과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합격이 된다면은 일반적으로는 4년인데 일부 진료과들은 3년 동안 이제 레지던트 수련을 밟게 되고요. 이 레지던트 수련 기간이 끝나갈 때쯤 시험을 한 번 더 봐서 여기서 시험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전문의가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가 되고 나서 세부 전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임의 과정을 걸치게 되고
이 기간은 한 1년에서 3년이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레지던트 4년 수련이 끝나고 나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요. 요즘 추세는 이제 졸업 전에 사병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추세여서 이런 것도 같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대 졸업 후 의사로서의 진로 외에도 의외로 다양한 진로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작가님의 미래 계획 여쭤봐도 될까요? 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의사로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사실 가장 일반적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미국과 같이 해외로 시야를 넓혀서 큰 꿈을 갖고 떠나시는 대단하신 의사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약회사나 뭐 디지털 헬스케어 이런 산업 분야나 아니면 스타트업을 차리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대의대 합격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이제 본과 시절만 해도 대학병원에서 교수가 되어서 진료도 열심히 보고 연구도 열심히 해서 어떤 의학 분야에 좀 하나의 기여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요. 요즘에는 되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최근 2, 3년 동안 인공지능이라는 게 엄청 발전을 하면서 사회가 좀 급격하게 변화되는 거를 이제 몸소 느끼다 보니까 한치 앞의 미래를 예상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으로선 하나의 목표를 뭐 정해서 달려가기보다는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의학 지식도 당연히 공부도 하고 인공지능이나 이런 미래 기술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악명 높기로 유명한 의대 시험인데요. 기억에 남는 시험 에피소드 소개해 주신다면 고등 때보다 더 힘들까요? 이게 사실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때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보다 의대에서 공부했었던 게 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의대는 이제 족보가 있다는 게 좀 많이 알려져서 족보가 있으니까 더 쉬울 거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여러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족보 양이 워낙 많아서 이 족보만 따라가는 것만 해도 좀 벅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또 궁금한 걸 잘 못 참아서 족보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내용들을 계속 혼자서 찾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쏟을 수밖에 없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과 좀 열심히 하지 않는 의대생을 비교하면은 전자가 좀 더 힘들 수도 있겠지만 둘 다 열심히 한다는 전제로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의대가 더 힘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말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서 경쟁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본과 1학년 2분기 때 있었던 이제 일인데요. 이제 분기말 시험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대략 10일 정도, 평균 2시간 정도를 자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이제 분기말 시험이라고 하면은 대략 일주일 동안 오전에 한 과목씩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하루는 전날 시험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바로 다음날 시험 공부를 시작했는데 1분에 한 장씩 봐도 시험 보기 전까지 1회독을 할 수 없었던 양이어서 그때 당황을 많이 했었었는데요. 결국 밤을 새고 공부는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1회독을 못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꿈을 잘 꾸는 편이 아닌데 이 분기말 시험이 끝나고도 대략 일주일 정도는 잠만 자면 계속 시험 보는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작가님께서 쓰신 수능 성공 7단계 법칙 소개해 주신다면 수능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제 극심한 압박감을 주는 환경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게 이제 중요해서 단순히 열심히 공부만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평소에 잘 보다가 수능날 최종적으로 시험을 잘 보지 못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제가 말하고 싶은 수능 성공 7단계 법칙 같은 경우는 수능 날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시험을 잘 보려면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공부하는 전략도 중요해서 이 모든 걸 대비하게 해줄 수 있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능 성공 7단계 법칙입니다. 1단계는 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라. 2단계는 지금의 나를 생각해라. 3단계는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라. 여기서 이제 출제자의 시선으로 보고 체크 포인트라는 시간 관리도 하게 되고요. 네 번째는 실수를 용납하지 마라 해서 이제 실수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를 강조하고 있고요. 5단계 같은 경우는 어제의 나를 짓밟아라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의 대상을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둠으로써 매일 조금씩 더 나아가는 것을 추구했고요. 6단계 같은 경우는 시험장에서 이기는 법으로 마인드 컨트롤이랑 임식 트레이닝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를 만들고 마지막 7단계에서는 나 자신을 믿어라 해서 즉 나를 믿는 만큼 그게 수능 점수다 라는 이제 주제로 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딱 한 개만
하지만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 저는 4단계 실수를 용납하지 마라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성적대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물론 오답 노트와 실수 노트 두 가지 다 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두 가지의 어떤 본질을 생각해 보면은 오답 노트는 모르는 걸 알아가는 과정이고, 실수 노트는 내가 아는 걸 틀리지 않는다를 목적을 두고 있는데요. 중위권 이상부터는 이제 모르는 것보다는 자기가 아는 거를 안 틀려야 시험 점수에서 한 단계 점프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서 특히나 중위권 이상의 학생들이 수능을 보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아, 나 몰라서 못 풀었어, 이거보다는 아, 나 알았는데 실수했어 라고 하면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딱 하나만 말을 하자면은 실수 노트를 꼽고 싶습니다. 재수 상수를 거치면서 성적이 드라마틱하게 올랐는데요. 성적 상승의 결정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딱 하나를 꼽자면 결국 약점을 강점으로, 강점을 더 강한 강점으로 만드는 거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실수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수능장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실수 노트, 체크 포인트, 이미지 트레이닝, 마인드 컨트롤, 이 네 가지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모르는 걸 틀리는 거는 어차피 자기 실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틀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맞으면은 이제 운이 좋아서 맞은 건데, 아는 걸 실수로 틀리는 거는 사실 무조건 맞췄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실수 같은 경우는 수능장에서 이제 압박을 주는 환경에서 멘탈이 조금만 흔들려도 더 실수가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학 입시에서 발목을 붙잡는 건 결국에는 자기가 실수하게 된 한두 문제가 대학 입시를 결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처럼 시험장에서 내가 시험 중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빠르게 풀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느리게 풀고 있는지, 뭐 적정 속도인지, 평균적인 자기 자신의 문제풀이 속도와 비교를 하게 되는 건데요. 이걸 응용해서 구간별로 이제 시간을 사고파는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구간을 3개에서 5개 구간으로 나누는 걸 추천을 드리고, 최소 10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보면서 구간별 평균 시간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평균 시간을 알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제가 첫 번째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15분이 걸렸는데 수능날 13분이 걸렸다라고 하면은 그 확보된 2분의 시간을 모르는 문제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구간에서 아, 내가 평소보다 조금 느린 것 같은데 할 때 심리적인 압박감을 평소라면 느꼈지만 2분이라는 게 나한테 여유가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좀 더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페이스대로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다면 짧지만 이렇게 확보된 2분의 시간은 수능날 모든 과목에서 2분이랑 시간은 굉장히 커서 이렇게 체크 포인트로 나눠서 공부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임시 트레이닝을 말씀드리자면은 목적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해 간다, 이거거든요. 크게 두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이 수능날 일어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막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종소리가 일찍 울린다면,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사물함을 원래는 평가원에서 다 확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처 발견되지 않았던 핸드폰 알람이 울린다면, 아니면 뭐 히터가 너무 세서 뭐 졸리다, 아니면 히터가 고장이 나서 뭐 추위에 떨면서 시험을 보게 된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 시험을 보게 된다면은, 원래였으면은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시험장에 오는 그 20명에서 25명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알지 못했던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수능 결과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수능 점수를 더 주고 뭐 더 못 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이 설사 일어난들 이제 미리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나라면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더 빠르게 안정을 취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상상해보고 고민해보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이제 자신만의 문제풀이 습관이 있을 텐데요. 이걸 상상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는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면 국어 비문학 첫 지문이 자기가 평소에 잘하지 못하는 법이나 경제 지문이라면은 머릿속으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나는 바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바로 넘어가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고요. 이런 이미지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주 1회 일요일 날 1시간 정도 좀 상상을 많이 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할 게 아니라 공부 외적인 부분까지 모든 걸 챙겨서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성적이 비약적으로 이제 상승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남들과 똑같이 공부하면은 남들과 똑같은 성적을 나오는데 디테일까지 챙겨서 남들께 다르게 공부할 때 좀 안정적인 상위권, 안정적인 최상위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의대 진학을 원하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 중에 이제 90%는 사실 중간에 포기하거나 좀 안주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꿔 말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만 않아도 상위 10% 안에 들 수 있고요. 이런 비율은 어느 집단을 가도 똑같을 거라 생각이 돼요. 인간은 어떤 그룹을 만드는 순간 거기서 자신의 상대적인 위치를 가늠을 하게 되는데, 심지어 최상위권을 모아둬도 거기서도 90%는 안주하고 포기하게 되고, 물론 이제 다른 그룹 대비 이제 객관적으로 노력은 많이 할 수 있는데 최상위권 10명이 모이면 또 거기서도 서열이 나뉘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만 또 포기하지 않고 안주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달려가게 되는데,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서 원하는 대학에 가도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의대 진학을 많이 꿈꾸는 학생들이 의대만 가면은 난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입학과 동시에 다시 또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안주하지 않았으면 하고요. 그렇게 원하는 대학교에 가서 이제 좋은 인맥도 많고 또 도전의 기회도 많이 얻으면서 그런 걸 도구 삼아서 자신이 원하는, 진짜 인생에서 원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좀 달려갔으면 해요. 그리고 저도 잘하고 있지 못해서 매번 반성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말고 끌어가는 인생을 살았으면 하는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